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이정희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자, 원가관리회계는 여러분이 독학사 2단계에서 공부했던 회계원리보다 난이도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 중에 알려주는 키워드 분석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펴주시고요. 자, 1장에서는 늘 시작은 그렇죠. 원가 관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배워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외부에서 원가회계 따로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는 말도 따로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학부에서는 원가회계 따로 관리회계 따로 배우는데 저희 독학사 2단계에서는 두 개가 합해져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난이도로 치자면 난이도가 관리회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 좀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원가관리회계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과 그 목적이 나왔는데요. 회계원리도 회계원리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가관리 회계는 뭐냐라는 건데 결국 제조업 회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필을 사가지고 이익을 붙여서 팔면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소매업 회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제조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분필을 만드는데 재료를 구입을 해 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노동력 등을 투입을 해서 분필을 생산을 해낼 거고요. 그래서 이 분필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자,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이 필요하겠고요.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해서 자, 제품 생산에 총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하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거죠. 얘를 몇 개를 만들어낼까, 또는 이익을 얼마를 붙여서 그 다음에 또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걸 관리회계 측면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원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이익을 얼마를 붙일까라는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만들어내는데 표준치들이 존재하겠죠. 이 표준치하고 비교해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보고용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 재고자산 3개를 평가를 해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요.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서 나와 있죠. 자,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 분필을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필에 대한 원가 통제, 이거에 대해서 원가 정보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의사결정 들어가죠.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적으로 하더라라는 거 두 개 다 이미 기출이 됐던 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의의와 목적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면 더 알아두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의 차이점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2단계에서 배웠던 회계원리 기억하시죠? 회계원리에서 다뤘던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디에 존재했죠? 그쵸. 기업 외부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요. 그때 당시도 회계원리 여러분이 공부했을 당시도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가 늘 비교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또 출발점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원가관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당연히 내부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수단도 기준이 없죠. 왜냐면 경영자가 요구하는 때, 요구하는 시점에 요구하는 정보만을 제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당연히 주관적,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해요. 신뢰성은 이쪽이죠. 자, 신뢰성은 재무회계에서 기본을 뒀다고 하면 이쪽은 목적 적합성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단기순이익 가지고 재무회계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하죠. 자, 외부에서 이 정보를 볼 때는 당연히 과거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영자는 미래를 봐야겠죠. 작년에 생산량을 5,000개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이제 회계원리에서 충분한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요. 굳이 뭐 더 이상 뭐 확장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원가 관리액의 체계와 범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원가 관리,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어떻게 나누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필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의 영역입니다. 자, 원가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재무회계에 넘겨주면 관리회계에서는 이거 가지고 계획을 짤 거고요. 통제를 할 거고 업무도 통제를 하겠죠. 이러면서 이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범주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방금 했던 요거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의 범주에 따른 관리회계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가관리회계 범위를 크게 세 개 측면으로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 측면에서는 원가 흐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 원가냐 종합 원가냐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얘는 구분해요. 분필처럼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은 종합이 어울리더라, 또는 비행기를 제작하거나 하는 회사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범위를 말을 하고요. 뒤쪽에서 저희 교재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관리 측면에서 표준이라든지 변동원가라든지 이런 걸 구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요거 나오는 거는 이제 관리, 말 그대로 완전히 관리 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뒤쪽에서 나오면 뭐 대체 가격 같은 거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다음 장으로, 자, 3절이죠. 3절에서 경영 통제 시스템은 그럼 뭐냐? 아까 통제를 목적으로 좀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 해당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경영자 중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피드백까지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시스템 발전에서 나와 있는데 아주 간혹 이 중에서 뭐 출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크게 중요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경영 통제할 때 일단 관찰해야 되겠고요.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변동예산 마지막으로 책임회계 이런 단계로 발전했다. 자, 이것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본격적으로 2장이 시작이 되면서요. 원가 문제는 특히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기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로 공부하실 때도 메모지를 옆에 두시고 노트를 놓고 계산을 직접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눈으로 하는 공부는 회계에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암기라기보다 내 손으로 직접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원가의 개념에서 나와 있는데 원가는 도대체 뭐냐, 자꾸 원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요거는 회계원리에서 여러분이 상품 계정 배웠었잖아요. 자, 대변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구입했을 때 기초하고 단기 매입액을 합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쵸, 판매 가능액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분필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기초 재고가 10원이 있었고요. 단기 매입이 9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얼마죠? 100원이 되겠죠. 차변이 100원이면 대변도 항상 100원이다 라는 거였죠. 자, 이때 이 소멸원가, 미소멸원가는 대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 100원 중에서 팔리지 않았으면 기말 재고가 되겠죠. 자, 기말에 있는 예를 들어 40원이 남았다. 그러면 얼마가 팔렸죠? 그쵸, 60원이 팔린 거죠. 이게 저희가 공부했던 매출원가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팔지 않고 남은 건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미소멸 원가가 되는 거죠. 아직 소멸이 안 된 원가. 그래서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자, 60원은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하면서 이름은 소멸 원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의
대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죠. 소멸이 되지 않은 게 재고자산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2장에서 원가를 분류하는데, 도대체 이제 원가를 그러면 얘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총 원가를 알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확인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분필 하나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들어가겠고요. 그죠? 이 분필 만드는데 재료비, 그 다음에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인건비 말한 거죠.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공장에서 이 분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노무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제조 경비가 필요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으려면 뭐 전력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직원들한테도 회식도 하고 해야 되겠죠.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경비들을 다 합해서, 자, 크게 합하는데 우리가 구분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조경비는 가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요 세 개가 다 제조경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가를 만드는 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자, 분필이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다고 칠게요. 자, 하얀색 있죠?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하양이라고 표시하면 더 좋았겠네요. 그죠? 자,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 분필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자, 똑같은 분필을 만들 때 그 백목가루는 이제 재료비가 되겠잖아요.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세 개에다가 원가를 정확하게 모아지겠죠. 원가가 모아질 때, 자, 각각의, 여기서는 노란 색소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눈에 띄게 확실하게 어떤 제품에 투입이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직접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노란색 선은 원가를 어디에만 배분을 해야 되죠? 노란색 선은 노란색에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빨간색 분필에만 원가를 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추적이 가능한 세 개, 직접 재료비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교재 뒤쪽에는 같은 말을 쓰는데,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하고요. 직접 재료비라고도 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들을 합해서 직접 원가다 또는 기초 원가다 라고도 표현하죠. 프라임 코스트라고 해서 기초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얘들은 그래서 직과합니다. 해당되는 제품에 바로 부과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문제는 요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비들인데, 간접 재료비가 있겠고, 간접 노무비가 있겠고, 간접 경비가 있겠죠. 간접 노무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장장 급여 같은 거. 공장장은 하나의 제품만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제품을 골고루 관리 감독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장한테 지급된 임금은 우리가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빨간색만을 생산하는 어떤 노무자가 있었다. 그래서 노무비가 발생하면 그건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아진 간접비들인데, 자, 간접원가 또는 제조간접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제조간접비라는 단어를 훨씬 이제 많이 보시게 됩니다. 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합,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가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배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배부 또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때문이냐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없죠. 원가회계 준칙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지켜줘라 라는 거는 있지만 회계 기준처럼 완벽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도 약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단어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부도 배분한다라고 표현되는 교재들도 많습니다. 배부 또는 배분이 같은 의미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원가의 문제점은 이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죠. 자, 이 세 가지 색의
제품의 원가가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자, 여러분 중에 간혹 이거 원가 형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맞습니다. 자, 요것도 뒤쪽에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업도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조업도나 생산량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고요. 원가의 기본 중에서 아주 많이 접근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변동비, 말 그대로 변했죠.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하는데 조업도나 생산량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받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라든지 직접 노무비 등이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을 때는 발생하지 않다가 생산하면 동시에 어때요? 비례해서 증가하죠. 자,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고 하면 두 개 만드는 데는 200원이 들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비례 증감이라고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비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하더라라는 거고요. 앞에 이제 단위당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원가에게 잘 풀려면 이런 단어들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단위당은 하나당이거든요. 그래서 개당 원가를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자, 그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고 두 개 만들면 곱하기 1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얼마가 되죠? 그쵸,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지 않는 걸 관련 범위라고 표현을 해요. 원가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움직이면 안 되죠. 픽스를 시켜야 돼서 관련 범위 내에서는 항상 100원입니다. 즉, 조업도 뭐 1000개까지는 우리가 공급받을 때 100원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만 이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쓰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 벗어나죠. 왜냐면 1000개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면 1000개 이상을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가의 의사결정 예측할 때는 이렇게 관련 범위 내에서 예측하더라라는 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게 변동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입니다. 얘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겠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임차료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빌린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량을 생산하지 않을 때조차도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려도 1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총원가의 그래프를 보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으로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한 개를 생산해도 1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임차료. 그 다음에 1000개를 생산해도 임차료는 100만 원을 줘야 되죠. 따라서 나누기를 하면 한 개일 때는 혼자 다 부담을 해야 되죠. 단위당 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감소하는. 그래서 요거는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생산량을 줄이면 상향하겠죠. 그래서 비례하지는 않지만, 자, 요런 애들이 있다더라 라는 거, 고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밑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네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방금 여러분이 그래프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총 원가는 일정해요. 100만 원 똑같지만 단위당 원가는 떨어지죠. 자, 이거 지금 증가하는 경우니까 떨어집니다. 만약에 조업도가 감소한다고 하면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 다음 변동비는 총원가는 일정하죠. 그 다음에 총원가는 비례 증감하고 있고 단위당은 일정하겠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변동비, 고정비 전부 해서 그래프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내 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준변동원가입니다. 얘는 준변동비라고도 하고 혼합원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자, 뭐가 혼합됐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이 있고요. 자, 전기요금이 있고요. 이제 기업의 명칭으로는 전력비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택시요금 생각하면 좋아요. 자, 택시요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택시 타자마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그쵸. 기본요금이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기본요금인 거예요. 타자마자 기본요금은 무조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여러 가지인데 타자마자 이 정도 기본요금 내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올라가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준변동비는 그래프가 존재하는데요. 어찌됐든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그래서 혼합원가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혼합원가 생각하시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력비 생각하면 됩니다. 공장의 전기요금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은 중고정비입니다. 중고정비는 다른 말로 계단원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계단원가인데 과자 포장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개 든 과자 박스 많죠. 과자 12개가 들어가려면 포장지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박스가. 그 다음에 24개를 포장하려면 포장지 2개가 필요하고요. 자, 36개를 포장하려면 박스가 3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순수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하나는 고정비 성격이지만 순수하진 않고 보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계단식 원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자 포장지의 예로 이제 많이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얘들이 중고정비, 중변동비라고 표현해서 앞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여기에 대비하면 순수 변동비, 순수 고정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기출이 상당히 많죠. 초반에 이 원가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기회원가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뭐 그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올 때 대학을 갈 거냐, 뭐 취업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 말을 하는데 대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안이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는 결정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100원이었고 뭐 200원 효익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는 150원이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걸 선택을 하면 내가 버린 대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최선책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긴 대안 중에서 차선책의 원가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A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요거 2개가 남죠. 어떤 게 더 커요?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200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반화된 현명화된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투자자라고 하면 당연히 B를 선택을 했겠죠. B를 선택하면 A하고 C가 남게 되잖아요. 이때는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죠? 그렇죠. 차선책의 원가니까 150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 기회비용에다 하나만 더 적어 놓자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은 최선이라고 선택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화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선택이라서 기회비용은 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회계장부에 기입할 수 없다더라. 이 정도가 포인트여서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기회비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차선책을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선책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회피 가능 원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되지 않는 원가죠. 의사결정에 관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몰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바로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회계원리 때 우리 기계장치 배웠었잖아요. 이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거액을 들어서 10억에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용화 시킨 게 1년밖에 안 지나서 1억이거든요. 그러면 장부 금액 얼마죠? 그쵸, 9억이었죠. 장부 금액은 9억이 된다. 이거 이제 회계원리 유형자산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요. 저 문제는 여러분 휴대폰처럼 진짜 신상이라고 해서 샀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기계장치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생산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 회사보다 우리가 생산력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자가 고민하게 되겠죠. 이거를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점에 두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대로 처분을 하면 3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1억의 수리비용을 들이면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5억의 처분이 가능한.
두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이제 경영자가 혼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자, 1번은 3억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억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죠. 순실현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죠? 그렇죠. 4억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랑 같이 1번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 볼게요. 자, 현명한 경영자라고 하면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2번을 선택하죠. 2번을 선택하면 1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고 그냥 CEO였던 거죠. 그러면 아 이거 귀찮다. 고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1번으로 처분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2번이 기회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메모론가 나왔죠. 과거에 이미 발생해서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자, 장부가의 9억 원이 바로 메모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로도 가끔 나오거든요. 정크 코스트라고 해요. 앞이 묵음이어서 G가 아니고 S입니다. 그래서 정크 코스트라고 하는 메모론가는 10억이 아니라 9억이더라 라고 해서 이 9억을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외부에서 굉장히 많아요. 독학사에서는 이전에 한번 본 것 같긴 하고요. 자, 요것도 많으니까 장부 금액 자체가 메모론가더라 라는 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관련 원가에 또 대표적인 게 회피 불가능한 이런 원가들도 있더라. 경영자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제품 원가냐 아니면 기간 원가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처음에 배웠던 원가에서 소멸 원가, 미소멸 원가하고도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자, 재고자산 형태로 존재하다가 그죠? 재고자산 형태로 존재하다가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라는 형태로 비용화되는 걸 바로 제품 원가라고 표현해요. 이번에는 이제 상품 계정이 아니라 제품 계정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뒷부분에 배웁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있어요. 이 분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재고자산이니까 당연히 기초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익숙해져야 되니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완성품의 원가가 와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해져서 얘는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죠. 자, 판매 가능액이 되다가요. 대변도 그러면 같아질 거고 여기에서 재고자산 형태로 있었죠. 지금 재고자산 형태로 있다가 판매하는 시점에 자 기말 재고가 아닌 판매 시점에 뭐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매출 원가로 비용화시키는 요걸 보고 우리가 제품 원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품 원가가 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얘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 이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제조원가 명세서 또 처음 듣는 애 나왔죠. 얘는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손익계산서의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서식이 있겠고요. 서식이 있으면서 요거는 이제 제공품 계정하고 동일합니다. 자, 제공품도 처음 들어봤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상당히 많네요. 제공품도 재고자산이에요. 분필이 바로 분필은 될 수 없죠. 재료를 사다가 분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공품입니다. 즉 미완성품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완성품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는 이거 보고 우리가 제품 원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원가는 뭐냐면 발생한 시점에 모두 단기 비용화되는 원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이 나왔지만 이거 이제 결국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가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가는 즉 제품 계정에서 이렇게 매출 원가로 가는 걸 제품의 원가라고 표현하고요. 자, 매출 원가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가 나왔죠? 요거는 저희가 회계원리에서 배웠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뺐었어요. 판관비라고 하는 영업활동에 관련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간 원가는 바로 이걸 의미를 합니다. 바로 발생하는 순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사의 경비들이죠. 본사에서 발생하는 경비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금 이제 독학사 공부도 하면서 그 다음에 학부를 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요즘은 다 회계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회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500번대로 코드 번호로 했던 애들이 바로 제품의 원가예요. 기간 원가가
제품의 원가가 되겠고요. 800번대로 붕괴한 애들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나눠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원가하고 기간 원가는 뭐 때문에 나눠진다고요? 그쵸. 자산성에 따른 분류더라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경영자가 손을 댈 수 있는 원가, 뭐 불량률을 낮추거나 이런 거는 통제 가능 원가가 되겠고요. 매출 원가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영업의 비용들, 그래서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점에 따른 분류는 뭐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역사적 원가냐, 아니면 예정 원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놨다가 지금 이제 원가를 총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쭉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가 구성. 자, 방금 했던 것들을 이제 가격 구성도로 나오는 거죠. 원가를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라고 해서, 자, 직접비 3개 합해서 직접 원가라고 표현했죠. 기초 원가라고도 했고요. 여기에 배분된 제조간접비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방금 기간비용 배웠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더하면 총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이익을 붙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는 판매 가격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가격 구성도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원가, 그 다음에 가공원가란 말 나왔죠.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조 경비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없죠. 직접 농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안에 3개가 들어가잖아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무비, 간접 경비.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그 가공원가라는 단어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종합원가 계산 공부할 때 그때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더 알아주기 위해서 쭉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건 방금 전에 여러분이 했던 가격 구성도랑 똑같죠. 천천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보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실전 예상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풀어보면서 나중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에서 1장하고 2장 아주 기본 베이스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새로 나온 단어들,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나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고요. 단원 예상 문제 저랑 같이 실전 예상 문제 풀기 전에 혹시 직접 풀어볼 수 있으면 풀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